1984년 제1부 1. 맑고 쌀쌀한 4월의 어느 날이었다. 벽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는 매서운 바람을 피해 가슴팍에다 턱을 집어넣고 미끄러지듯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모래 섞인 먼지에 회오리 바람이 재빨리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홀의 복도에서는 캐비지를 끓이는 냄새와 누더기가 다 된 매트의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 벽에는 실내에 전시하게 된 지나치게 큰 채색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폭 1m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얼굴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45세가량 되어 보이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는데 더부룩한 턱수염을 기른 강인하면서도 잘생긴 용모였다. 윈스턴은 층계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도 엘리베이터는 좀처럼 움직이는 일이 없었고 근래에는 주간에는 전원마저 끊겨버렸다. 증오의 주일에 대비하기 위한 절약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의 방은 7층에 있었다. 39세의 윈스턴은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도중에 여러 차례 쉬어야만 했다. 각 층에 층계참에 이를 때마다 승강기 맞은편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에 거대한 얼굴이 글을 쏘아봤다. 그 그림은 교묘하게 고안되어 있어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시선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빅 브러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표제어가 그림 밑에 적혀 있었다. 실내에서는 무쇠의 생산량과 무슨 연관이 있는 듯한 숫자의 목록을 읽고 있는 낭랑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오른쪽 벽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흐릿한 거울처럼 보이는 장방형의 금속반에서 새어나왔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소리는 약간 낮아진 것 같았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뚜렷하게 들렸다. 그 기구 텔레스크라고 불린다. 소리를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꺼버릴 수는 없게 고안되어 있었다. 그는 창 쪽으로 다가갔다. 방의 제복인 푸른 작업복이 그의 작고 연약한 외모와 왜소한 체구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그의 머릿결은 유난히 아름답고 얼굴도 원래 불그스름했지만 피부는 질 나쁜 비누와 무딘 면도날과 이제 막 물러간 겨울추위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다. 닫힌 창문 너머로 내다보이는 외부 세계마저 냉혹해 보였다. 아래쪽 거리에서 조그맣게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먼지를 불어올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늘 높이 치솟게 했다.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렀지만 여기저기 붙어있는 포스터 외에는 무엇 하나 색깔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그 검은 턱수염의 얼굴이 눈길이 닿는 어느 구석에서든 위압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곧바로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집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역시 빅브러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표제어와 함께 거무스레하게 그늘진 눈이 윈스턴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저 아래쪽 거리에도 한 기퉁이가 찢어진 포스터가 또 하나 붙어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INGSOC 이라는 낱말이 가려졌다 드러났다 하고 있었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건물의 지붕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마치 한 마리의 쉬파리처럼 잠시 빙빙 돌다가는 다시 날아가 버렸다. 그것은 집집의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염탐하는 경찰의 순찰기였다. 그러나 그런 순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성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서는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무쇠와 재구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겸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윈스턴이 아무리 낮게 소리를 내더라도 그 기계는 여지없이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금속판이 작용하는
머물러 있는 한소리 뿐만 아니라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물론 어떤 순간에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는지는 알 리가 없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빈번히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동원하여 개인에게 감시의 촉각을 뻗치느냐 하는 것은 그저 추측할 도리밖에 없었다.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이 원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소리는 빠짐없이 청취당하고 어둠 속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살아야만 했고 또한 그것이 본능이 되어버릴 정도의 습관 속에서 살아왔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등이 보이긴 하겠지만 그의 판단으로는 그 편이 오히려 안전했기 때문이다. 1km쯤 떨어진 곳에 그의 근무처인 진리부 미니스트리 오브 트러스 건물이 우중충한 풍경을 배경으로 넓고 새하얗게 우뚝 솟아 있었다. 이것이 그는 어떤 막연한 불쾌감을 갖고 생각했다. 에어스트립 제1번의 주요 도시인 런던이었으며 오세아니아 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 런던도 이러했었는지를 생각해내기 위하여 애써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봤다. 그 무렵에도 벽면을 통나무 석가래로 떠받치고 창문마다 마분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지붕은 우그러진 함선판으로 뒤덮이고 볼썽사나운 정원을 둘러싼 담장은 사방이 허물어져 버린 이런 19세기에 썩어가는 가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던가. 당시 폭격을 당한 자리에서는 석회가루가 하늘 높이 치솟고 버드나무 이파리들이 부서진 돌더미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폭격이 휩쓸고 간 널따란 자리에는 닭장과도 같은 판잣집들이 한데 몰려서 있었다. 이런 곳이 옛 런던에도 있었던가.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로서는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서 남아있는 것이라곤 이렇다 할 배경도 없고 좀처럼 알아보기 힘든 밝게 칠한 일련의 그림뿐이었다. 진리부 시너 뉴스피크라고 또는 진부 미니투라 한다는 눈에 띄는 다른 건물과는 매우 달랐다. 그것은 번쩍이는 백색의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피라미드형 건물로서 테라스로 연결되어 300m나 높이 치솟아 있었다. 윈스턴이 서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 새하얀 벽면에 당의 3가지 슬로건이 우아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진리부에는 지상에 3,000개의 방이 있고 지하에도 그와 비슷한 수만큼의 분실이 있다고 한다. 런던에는 구조 및 크기가 이와 똑같은 건물이 3채나 산재해 있었다. 이 건물 때문에 주위의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보였고 빅토리 맨션의 옥상에서 이 4개의 건물을 동시에 조감할 수가 있었다. 이들 건물은 모든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는 4개의 정부 청사였다. 뉴스, 연예, 교육 및 예술과 관계있는 진리부,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国家 질서를 유지하는 사랑부, 그리고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풍요부가 있었다. 신어로는 이들 각 부서를 진부, 평부, 애부, 부부라고 했다. 사랑부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이 건물엔 창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윈스턴은 이 사랑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을 뿐더러 500m 이내로 접근해 본 적도 없었다. 이곳은 공적인 업무 이외엔 들어갈 수가 없으며 들어간다 해도 다 가시 철조망에 가설되어 있는 기관총 사이를 통과해야 했다. 이곳과 연결된 외곽지대의 검문소가 있는 거리까지도 검은 제복에다 고릴라 같은 얼굴을 한 경비병이 마디 있는 곤봉을 들고 어슬렁거렸다. 윈스턴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텔레스크린을 마주대할 때는 아무래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게 이루었으므로 그는 짐짓 차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조그만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시간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주방에는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남겨둔 한 덩어리의 검은 빵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선반에서 빅토리진이라는 평범한 흰색 상표가 붙은 우스갯술병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쌀로 빚은 중국의 소주처럼 역겹고 매스꺼운 냄새가 났다. 윈스턴은 그것을 찻잔에 가득 따라 약을 먹든 진저리를 치며 꿀꺽 삼켰다. 잠깐 사이에 그의 얼굴은 새빨개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다. 그 액체는 질산 같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치 고무곤목으로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다음 순간 뱃속에서 활활 타는 듯한 불길이 가시고 나면 온 세상이 한결 기분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빅토리 담배라는 상표가 붙은 구겨진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거칠게 뽑아들자 걸련 속의 담배 알맹이가 마루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꺼내서 입에 물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들어가서 텔레스크린 왼쪽에 놓인 조그만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병 그리고 뒷표지는 붉고 앞표지엔 대리석 무늬가 그려진 두툼한 사절판의 노트를 꺼냈는데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 거실에 붙였던 텔레스크린의 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개 텔레스크린은 방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벽 끝에 설치되게 마련인데 이곳에는 창 맞은편에 기다란 벽에 붙어 있었다. 윈스턴이 지금 앉아있는 벽 한쪽은 움푹 들어간 곳인데 그곳은 책장을 설치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듯했다. 이 구석진 곳에 앉아서 등을 벽에 딱 붙이고 있노라면 용케도 텔레스크린의 투시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그가 내는 소리는 다 들리겠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한 그의 모습은 포착될 리가 없었다. 그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일의 부분적인 동기는 이 방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방금 서랍에서 꺼낸 노트로부터 암시를 받은 것이었다. 그것은 유별나게 예쁘장한 노트였다. 부드러운 크림빛 종이에 약간 누렇게 퇴색하긴 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이런 종류의 노트가 지난 40년 동안에 만들어진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 노트가 40년도 더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도시 빈민가 의 조그맣고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보물상에 진열되어 있는 이 노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불현듯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당원들은 일반 상점에는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라고 했다. 그 규칙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입수할 수 없는 구두끈이라든가 면도날 같은 갖가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리 위 아래 쪽을 흘낏 살펴보고 나서 살며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 노트를 $2.50를 주고 샀다. 그 당시엔 이 노트를 갖고 싶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다. 그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소유하는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살만했다. 그가 하려는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만약 발각되는 날이면 사형을 당하든지 25년간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윈스턴은 펜대에 펜촉을 꽂고 기름기를 닦아냈다. 요즘에 와서 펜은 서명을 하는데도 좀처럼 쓰이지 않는 낡은 도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크림빛의 예쁜 종이에 볼펜으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기보다는 진짜 펜으로 써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남몰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놓은 것이다. 사실 그는 손으로 쓰는 일에는 서툴렀다. 아주 짤막한 메모 형식의 글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굿을 기록기로 받아쓰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펜에 잉크를 찍고는 한동안 망설였다. 일종의 전율 같은 것이 그의 창자 속을 꿰뚫고 지나갔다. 종이에다 뭔가를 표시한다는 것은 판단이 필요한 행위였다. 그는 조그맣고 서투른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썼다. 1984년 4월 4일. 그리고 몸을 뒤로 젖혔다. 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무력감이 몸을 엄습했던 것이다.
써놓고 보니 올해가 1984년인지조차 분명하지가 않았다. 자기의 나이가 분명히 39이고 1944년 혹은 1945년에 태어났다고 믿고 있으니 그 년도가 그쯤은 되리라는 것이 확실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2년 내의 어떤 날짜를 꼭 집어서 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문득 누구를 위해서 이 일기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그의 마음은 잠시 동안 페이지 위의 그 의심스러운 날짜에 머물러 있었다. 이중사고라는 신호의 낱말이 버뜩 떠올랐다. 처음으로 그가 작성한 일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는 실감을 갖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미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미래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현재와 다르다면 그가 처해 있는 공경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한동안 그는 멍청하게 종이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었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이제 귀에 거슬리는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힘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한 말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이 순간을 준비하느라 지난 몇 주일을 보냈고 용기만 있으면 무엇이고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터였다. 실제로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이란 고작 문자 그대로 몇 년 동안 그의 머릿속을 줄이고 스쳐간 끝없는 독백을 종이에 옮겨놓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와서 그 독백마저 메말라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의 정맥류성 궤양이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기 시작했다. 그러나 긁었다가는 영락없이 염증을 일으킬 것이었으므로 가려운 곳을 긁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텅 빈 페이지, 발목이 살갗의 가려움증, 귀에 거슬리는 음악소리, 그리고 진을 마신 뒤에 가벼운 취기만을 의식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그는 순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조차 분명하게 느껴지질 않았다. 어린아이가 쓴 듯 작고 서투른 글씨가 삐뚤삐뚤 페이지를 채워나갔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것도,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1984년 4월 4일 어젯밤에는 영화관을 갔다. 전쟁 영화뿐이었다. 피난민을 가득 실은 배가 지중해의 어느 지점에서 폭격당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엄청나게 큰 체구의 한 사나이가 헬리콥터의 추격을 피해 헤엄쳐 달아나다가 총에 맞는 장면을 보고 관객들은 몹시 즐거워했다. 처음엔 사나이가 바닷물 속에서 돌고래처럼 버둥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다음엔 헬리콥터의 총알을 통해 사나이의 모습이 보였다. 다음 순간 사나이의 몸에는 무수한 구멍이 뚫리고 주위에 바닷물이 분홍빛으로 물들더니 구멍마다 물이 가득 스며든 것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다. 관객들은 사나이가 가라앉을 때 고함을 치며 웃어댔다. 다음에는 아이들을 가득 태운 구명 복주와 그 위를 빙빙 도는 헬리콥터가 보였다. 유태인인 듯한 중년 부인이 3살가량의 어린애를 안고 뱃머리에 앉아 있었다. 어린애는 약간 악을 쓰며 여인의 품속에 파고들었다. 그러자 여인 역시 겁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아이를 껴안고 달래었다. 그녀는 자기 팔로 껴안고 있으면 총탄도 아이를 맞히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듯 줄곧 아이를 감싸줬다. 이윽고 헬리콥터가 20kg짜리 폭탄을 배 한가운데 떨어뜨리자 무서운 성광과 함께 보트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어 한 어린아이의 팔이 허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헬리콥터의 기수에 부착된 카메라가 팔이 날아오를 때 촬영한 게 분명했다. 그러나 당원석에서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갑자기 극장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이들 앞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큰 소리로 소단을 피우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녀를 극장 밖으로 끌어냈는데 나는 그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의 반발에 대해서는 결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윈스턴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일기 쓰는 것을 중단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너저분한 것들을 쓰게 되었는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가 쓰기를 중단한 동안에 전혀 새로운 기억이 뚜렷이 마음속에 되살아나서 불현듯 그것을 기록해둬야겠다고 생각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써야겠다고 갑작스레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 엉뚱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만약 그렇게 막연한 일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그날 아침 청사에서 일어났다. 시계가 거의 11시 정각을 가리킬 무렵이었다. 윈스턴은 근무하는 기록국에서 직원들이 칸막이 사무실로부터 의자들을 끌어내다 거대한 텔레스크린 맞은편 홀 중앙에 모아놓고 2분 주모를 준비했다. 윈스턴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없는 두 사람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복도에서 곧잘 마주치는 여자였다.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창작국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따금 기름 묻은 손에 스패너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미루어 소설 기록기 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27세가량의 대담해 보이는 처녀도 스티검은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움직임은 날렵하고도 힘이 있었다. 청소년 반성동맹 주니어 안티섹스 리그의 좁은 주홍색 띠 휘장을 작업복 바지 허리깨에 몇 겹으로 감아두르고 있어서 엉덩이의 선이 탄력있고 두드러져 보였다. 윈스턴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혐오감을 느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하키 운동장에서나 냉수역이나 단체 도보여행 같은 때 그녀가 보이는 인상 때문이었고 또 일부러 꾸민 듯한 지나친 결벽성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거의 모든 여자들을 싫어하는 편이었고 특히 젊고 예쁜 여자는 더 싫어했다. 당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자라든가 슬로건을 무조건 신봉하는 자, 아마추어 스파이, 이단자의 동태를 살피는 자는 대개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이었다. 게다가 이 특이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상을 풍겼다. 언젠가 복도를 지나치다가 마주쳤을 때 그녀가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자 그는 그녀의 시선이 온몸을 깨뜨리는 듯하여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사상경찰의 끈아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갔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가 언제 어디서고 그의 신병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저기가 뒤섞인 공포와도 같은 야릇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오브라이언이라는 또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당의 내부 요원으로서 윈스턴이 그 성격을 희미하게밖에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하고도 은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당의 핵심 요원들이 가까이 오자 의자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오브라이언은 굵은 목에 천박하고 우스꽝스러우며 냉혹한 얼굴을 한 몸집이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였다. 이런 험악한 용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그는 콧잔등에 걸려있는 안경을 치켜올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무엇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묘하게 세련돼 보여서 그것은 상대방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이럴 때의 그의 몸짓은 유로한 표현을 써도 상관없다면 18세기에 귀족의 담뱃갑을 꺼내어 손님에게 권하는 듯한 태도를 연상하게 했다. 수년 동안에 걸쳐 윈스턴은 아마 오브라이언을 12번쯤 보았을 것이다. 그는 오브라이언에게 깊이 끌려 들어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오브라이언의 도시인다운 세련된 태도와 프로 권투 선수와도 같은 체격의 대비가 흥미를 끌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오브라이언의 정치적인 교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은밀한 확신, 어쩌면 확신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희망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알 수 없는 표정이 그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암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지성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텔레스크린이 없는 곳에서 단둘이 만난다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상의 사나이인 것만은 분명했다. 그렇더라도 윈스턴은 그러한 생각을 실현해볼 노력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렇게 할 방법도 없었다. 이 순간 오브라이언은 손목시계를 흘끗 들여다보고 정확히
11시가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2분 중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록국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 게 분명했다. 그는 윈스턴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좌석쯤 떨어진 같은 줄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사이에는 윈스턴의 바로 옆방에서 일하고 있는 몸집이 자그마한 갈색머리의 여자가 앉아있었다. 다음 순간 마치 거대한 기계가 기름이 떨어진 채로 돌아갈 때 나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갱음이 방 끝에 장치된 커다란 텔레스크린에서 터져나왔다. 이것은 이가 갈리고 목덜미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였다. 증오가 시작된 것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민애적인 이마누엘 골드슈타인의 얼굴이 갑자기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곳저곳의 감정들 사이에서 분노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갈색머리의 조그만 여자도 공포와 혐오감이 뒤섞인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골드슈타인은 오래전에 아무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빅브러더와 거의 같은 지위의 당 지도급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반혁명운동에 참가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쪽같이 탈출하여 자취를 감추어버린 변절자이며 반동분자였다. 2분 중후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매일 바뀌었지만 골드슈타인이 중심인물에서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제1급의 반역자이며 당의 순수성을 모독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당에 대한 온갖 종류의 범죄, 즉 모든 반역행위, 사보타주, 이단, 분파행위 등은 그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엔가 살아남아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어쩌면 바다 건너 저쪽에서 외국인 스폰서의 비호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며 심상치 않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오세아니아의 어느 곳에 숨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윈스턴의 횡격망이 쥐어들었다. 그는 골드슈타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혼란에 사로잡히곤 했다. 유태인같이 여인 얼굴의 후광과도 같은 하얀 머리털은 매우 헝클어져 있었고 게다가 빈약한 염소 수염을 달고 있었는데 영리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기운이 흘렀다. 안경이 걸쳐져 있는 길고 가느다란 코에는 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이 깃들여 있었다. 꼭 염소 같은 얼굴에 목소리마저 염소의 소리를 닮았다. 골드슈타인은 언제나처럼 당이 강령에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의 공격이 너무나 지나치고 황당무계하여 아이들까지도 그 과장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과장된 요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놀라운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복당할 수도 있었다. 그는 빅브라더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의 독재성을 고발하고 언론의 자유, 칠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유라시아와 즉각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혁명이 배신당했다고 신경질적으로 외쳐댔다. 빠른 다음절의 말로 이 모든 것을 역설했는데 그것은 당의 웅병가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낸 것이었다. 그의 연설 속에는 신어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느 당원들이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상의 신화의 낱말까지 끼어 있었다. 골드슈타인의 탁월한 선동적인 연설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진실성에 대해 청중들이 어떤 종류의 의혹을 품지 않도록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의 뒤쪽에 있는 텔레스크린에는 유라시아 군대의 대열이 끝없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경직된 모습에 무표정한 아시아인의 얼굴들이 차례로 열을 지어 스크린의 표면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면 똑같은 대열이 모습을 나타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둔탁하고 율동적인 군화소리가 골드슈타인의 염소 같은 목소리의 배경음을 이루고 있었다. 증오 시간이 시작된 지 30초도 안 되어 실내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극도로 분노하여 함성을 질렀다. 스크린에 떠오른 자기만족에 빠진 염소 같은 얼굴. 또 그 얼굴 뒤에 나타나는 유라시아 군대의 막강한 무력을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골드슈타인의 꼴을 보거나 그를 생각만 해도 저절로 공포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유라시아나 이스트아시아보다 더 끈질긴 증오의 표적이었다. 왜냐하면 오세아니아가 이들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와 전쟁을 벌이면 다른 한 나라와는 의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골드슈타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고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연단해서 텔레스크린에서 신문에서 책에서 그의 이론이 반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가련한 허섭 쓰레기라고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좀처럼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유혹에 걸려드는 새로운 멍청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그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사상경찰에 의해 그 정체를 폭로당하는 스파이나 파업자는 날마다 볼 수 있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대규모 군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복에 헌신하는 음모자들의 지하조직을 이끄는 사령관이었다. 그 지하조직은 형제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골드슈타인 자신이 직접 집필한 모든 이단론을 요약한 가공화 책자가 이곳저곳에서 비밀리에 돌려가고 읽혀진다는 이야기가 바닥에 나돌기도 했다. 그것은 제목이 없는 책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간단하게 그 책이라고만 불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단지 풍문으로만 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반 당원도 형제단이니 그 책이니 하는 것을 가능한 한 화제에 올리지 않으려 했다. 2분이 되자 증오 시간은 거의 광란 상태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울려나오는 미친 듯한 염소 소리를 제압하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목청을 다해 고함치는 것이었다. 몸집이 자그마한 갈색머리의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무트로 끌려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뻐끔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었다. 오브라이언의 침울한 얼굴마저도 달아올랐다. 그는 자기 자리에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의 저항이라도 하듯이 몸을 떨면서 그 우람한 가슴을 들먹거리고 있었다. 윈스턴의 뒷자리에 앉은 검은 머리의 처녀가 돼지, 돼지, 돼지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더니 묵직한 신호사전을 들어올려 화면을 향해 던졌다. 책은 여전히 냉혹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골드슈타인의 콧잔등을 후려치고는 떨어졌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에야 윈스턴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의자의 가로막대를 미친듯이 발 뒤꿈치로 차고 있었음을 알았다. 이 2분 증오 시간이 가증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이 군중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것이 시작되고 30초도 채 못 되어 일부러 꾸며 보이는 듯한 태도를 취할 필요조차 없었다. 공포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끔찍한 환각이 사람을 곧 죽이고 고문하고 싶은 충동이 커다란 쇠망치로 누군가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싶은 충동이 전류처럼 군중들 속으로 꿰뚫고 흘러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온통 얼굴을 찌푸리고 미친 듯한 괴성을 내리지르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는 마치 가스램프의 불꽃처럼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발적이고도 일정한 방향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윈스턴의 증오는 곧바로 골드슈타인에게 쏠리지 않고 반대로 빅브러더나 당이나 사상경찰에 쏠리기가 일쑤였다. 이런 순간이면 그의 마음은 화면에 나타난 이 고독하고도 저주받는 이단자이며 위선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실과 건전한 정신을 수호하는 이 사나이에게 이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골드슈타인에 대해 언급되는 이야기 모두가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면 빅브러더에 대해 품고 있는 은밀한 혐오감이 찬양으로 바뀌고 빅브라더야말로 아시아의 야만인들 앞에 거대한 바위처럼 떡 버티고 서 있는 용감무쌍한 보호자처럼 여겨졌다. 한편 골드슈타인은 고립되어 있고 무력하며 그의 존재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의혹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순한 목소리의 힘만으로도 문명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마법사처럼 보였다. 인간이란 가끔 마음 내키는 대로 증오의 대상을 어느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베개 위에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듯이 윈스턴은 일종의 격렬한 노력에 의해 증오의 대상을 스크린의 얼굴로부터 뒷자리에 앉아있는 검은 머리의 여자에게로 돌릴 수 있었다. 생생하고 아름다운 환각이 번뜩이는 성감처럼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무곤봉으로 그녀를 죽도록 두들겨 패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녀를 벌거벗겨 말뚝에 붙들어 매고 성 제바스티안처럼 수많은 화살로 쏘아 죽이고 싶었다. 그녀를 능욕하여 절정의 순간에 목을 싹둑 베어버리고도 싶었다. 윈스턴은 자신이 어째서 그녀를 이처럼 증오하는지 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젊고 아름다우면서도 성적 감각이 없고 그녀가 함께 자고 싶은데도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발로 껴안아주기를 바라는 듯한 곡선을 이룬 가느다란 허리의 순결을 상징하는 듯한 괴상한 주홍색 띠가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증오 시간은 절정에 달했다. 골드슈타인의 음성은 진짜 염소의 울음소리로 바뀌었고 잠깐 사이에 얼굴마저 염소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윽고 그 염소 얼굴은 화면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대신 엄청나고 전율스러운 유라시아 군대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화면 밖으로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은 기세로 기관총을 마구 쏘아대었다. 그러자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깊은 안도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끔찍스러운 모습이 검은 머리에 검은 수염을 기르고 정력적으로 보이며 묘하게도 안정감을 주는 빅브라더의 얼굴로 바뀌면서 스크린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아무도 빅브라더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몇 마디의 격려일 뿐이며 떠들썩한 전투의 소음 속에서 들려오는 말과 같아서 부디 듣지 않더라도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윽고 빅브라더의 얼굴도 사라지고 대신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굵직한 대문자로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그러나 빅브라더의 얼굴은 몇 초 동안 화면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듯했다. 마치 동공에 와닿은 충격이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 지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몸집이 자그마한 갈색 머리의 여자가 자기 앞의 의자 등받이 위로 갑자기 몸을 구부렸다. 그리고는 스크린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면서 떨리는 소리로 나의 구원자여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두 손의 얼굴을 파묻었다. 기도문을 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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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나지막하고 느릿하며 율동적인 창가를 몇 번이고 천천히 거듭 되풀이했는데 처음의 비와 다음의 비 빅브라더의 첫 글자 사이의 간경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무겁게 중얼거리는 봄이 마치 무대 뒤에서 야만인들이 기묘하게도 맨발로 발을 구르며 북을 쳐대는 소리 같았다. 아마 이런 짓을 32초쯤은 되풀이했을 것이다. 그 소리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에 종종 들리는 후렴이었다. 한편 그것은 빅브라더의 지혜와 숭고함을 기리는 일종의 찬미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율동적인 소리를 내므로써 짐짓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자기 최면의 행위였다. 윈스턴은 창자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2분 증오 시간엔 그 역시 남들처럼 격렬한 황홀경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바로 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라고 외치는 비인간적인 창가를 흥얼거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도 다른 사람과 함께 창가를 불렀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도리가 없었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자신의 표정마저도 일부러 꾸민 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눈에 나타난 표정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말이다. 순간적으로 그는 오브라이언의 시선과 마주쳤다. 오브라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벗어 들었다가 그 나름의 독특한 몸짓을 보이면서 다시 콧잔등에 걸쳐 썼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그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 그는 분명히 알았다. 그들 사이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오갔다.
마치 그들 두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눈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오브라이언은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난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 당신이 경멸하고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난 당신 편이니까. 이윽고 그 지성의 범뜨김은 사라지고 오브라이언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표정이 되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사건은 결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당해에 적이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전부였다. 대규모 지하 조직에 음모가 있다는 소문은 결국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형제단이라는 비밀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끊임없이 체포되고 자백당하고 처형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단이란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그도 때로는 그들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기도 했다. 거기에는 확증 같은 것은 없고 그저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별. 우연히 귓전에 들려온 이야기, 화장실 벽에 그려놓은 희미한 낙서, 두 명의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지나칠 때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암으로 얼굴에 색다른 표정을 지으며 슬쩍 손짓을 해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상상해버린 것이다. 그는 두 번 다시 오브라이언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우연한 접촉을 계속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단 1, 2초 동안 수상한 눈짓을 주고받았으며 그것이 이 사건의 끝이었다. 그렇지만 폐쇄적인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억해둘 만한 사건이었다. 윈스턴은 몸을 일으키며 등을 쭉 폈다. 그리고 트름을 했다. 수리 위장에서 다시 식도를 타고 올라왔다. 그의 시선은 다시금 책갈피로 쏠렸다. 자신은 무기력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동안에도 손은 자동기계처럼 계속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전처럼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는 아니었다. 그의 펜은 커다랗고 단정한 글씨를 써가며 마치 쾌락을 쫓듯 매끄러운 종이 위를 미끄러져갔다.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거의 반 페이지가 똑같은 글로 채워졌다. 그는 공포로 인한 심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낱말을 쓴다는 것은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보다 덜 위험했다. 그러나 일순간 더럽혀진 페이지를 찢어내고 일기를 쓴다는 그 모험적인 일조차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짓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만뒀다. 그가 빅브러더를 타도하라고 썼든 그런 걸 쓰지 않았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사상경찰을 그를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그는 행위 자체 속에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만약 그가 종이 위에 글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그자들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 사상죄라고 했다. 사상죄는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요 행위, 잠시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그들은 정체를 밝혀내고 말 것이다. 그것은 항상 밤에 있었다. 체포는 예외 없이 밤에만 행해졌다. 잠을 깨우는 갑작스런 흠듦, 어깨를 잡아 흔드는 거친 손, 손에다 대고 비추는 손장 든 불빛, 침대를 빙 둘러싼 험상궂은 얼굴들.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재판이나 체포영장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밤중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의 이름은 기록부에서 제거됐고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도 남김없이 지워지며 한때 생존했었다는 사실마저 부정당한 채 이내 잊혀져 버렸다. 그는 폐기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징발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한동안 그는 일종의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청살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들이 내 목덜미에 총을 겨누더라도 상관없다.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그들은 언제나 목덜미를 겨냥하여 쏜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빅브러더를 타도하라. 그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다음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벌써! 그는 생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 몇 번 노크를 해보고 그냥 가버리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걸어봤다. 그러나 노크 소리는 되풀이되었다. 무엇보다도 나쁜 일은 시간을 끄는 것이다. 그의 가슴은 북을 치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오랜 습관 때문에 거의 무표정했다. 그는 일어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쪽을 향했다. 자주